한국인의 코와 귀를 베어와라. 미국의 대학 강의실에서 한국의 사극을 분석하던 여대생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들이 민간인들의 코와 귀를 무차별적으로 잘라갔다는 내용인데요. 잔인한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역사적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일본인들로 인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대생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리아나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저는 사실 그동안 제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미디어와 역사적 서사 수업에서 동양의 영화를 분석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당연히 한국을 소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중 사극 기법을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영상미나 연출 기법을 분석하려 했죠. 하지만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한 장면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잘라 전리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드라마에 과장된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교토의 미미즈카라는 곳에 그 전리품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멍한 상태로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 지갑에 있던 할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지갑 속에 고이 접어둔 그 사진을 꺼내보니 한복을 입은 증조할머니의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일제강점기에 찍힌 그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바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주제로 학기말 논문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마침 역사학과와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탐구가 이제는 저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심을 듣고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건네주셨죠. 증조 할머니가 남기신 유품이었는데 한글로 빼곡히 써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그 일기를 들여다보았어요. 비록 한글을 읽을 순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역사 속에 묻혀버린 진실을 찾아 그리고 제 안에 흐르는 피의 기억을 더듬어가며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서울대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날 바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내며 자료를 찾던 중 교토의 미미즈카라는 곳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12만 6천 명의 조선인들의 코와 귀가 묻혀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말을 이용해 교토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역사학과 교수님께서도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일본으로 가는 짧은 비행 동안 저는 서울에서 찾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무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교토에 도착해서는 일본어와 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미즈카를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대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 덕분에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죠. 도요쿠니 신사 근처에 도착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2만 6천 명의 조선인들의 코와 귀가 이곳에 묻혀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런 잔혹한 역사의 현장 바로 앞에 신사가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미즈카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9m 정도 높이의 작은 무덤이었죠.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고 주변에는 아무런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무덤이라는 이름만이 이곳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무덤 앞에 서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눈물이 흐르는 건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영혼들은 왜 이곳에 있어야 했을까? 자신들의 고향도 아닌 이국 땅에서, 그것도 이렇게 처참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특히 충격적인 건 귀무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일본의 한 학자가 코무덤이란 이름이 너무 잔인하다며 귀무덤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을 돌아보니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이곳에 대해 여쭤보려 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마치 이곳의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것 같았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UCLA에서 봤던 사극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한글 문장들이 이제는 피 맺힌 절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두고 왔어요. 귀향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겠다고. 역사는 결코 지워서도 미화해서도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쉴 새 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감정이 메마르기 전에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논문에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요. 도쿄대학교 도서관에 들어서니 웅장한 건물이 저를 압도했어요. 전날 교토에서의 충격이 채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있었죠. 다행히 서울대 교수님의 추천서와 UCLA 소속 연구자라는 신분 덕분에 특별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문은 우연한 행운으로 가능했어요. 도쿄대에서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시는 사토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의 오랜 지인이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장을 써주시고 사토 교수님과 연락을 취해주셔서 평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특별 자료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교수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곧장 일본 측 사료들이 보관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찾던 임진왜란 관련 문서들이 있었어요. 자료실에서 임진왜란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역사책에는 이 전쟁이 조선 출병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침략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의 기록에는 마치 정당한 군사활동인 것처럼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다루는 방식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영웅적인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었고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잘랐다는 잔혹한 명령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과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수집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이 있을 뿐이었죠. 자료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한 일본인 역사학자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연구 목적임을 설명하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패자의 기록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순간 할아버지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승자의 기록이든 패자의 기록이든 그것은 모두 인간의 역사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에요.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제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양국의 역사 서술을 비교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나 다르게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특히 일본 측의 기록에서는 전쟁의 잔혹성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록과 일본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그 간극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가 반짝였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자료들은 제 논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죠.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교토의 미미즈카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묻힌 영혼들은 지금도 진실을 호소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워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끊임없이 일본의 침입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는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임진왜란의 진실을 마주한 후 저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처음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영수 할아버지는 85세 고령이셨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당시의 기억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16이었다는 할아버지의 첫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남동생과 비슷한 나이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다고 했어요. 1358번, 그게 할아버지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답니다. 1943년 할아버지는 강제로 큐슈의 한탄광으로 끌려가셨어요. 하루 16시간 이상을 지하막장에서 일했고 먹을 것은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망갈 생각도 했지만 바다 건너 이국 땅에서 달아날 곳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녹음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던 이야기, 병든 사람은 그대로 방치되었던 이야기, 죽은 이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도 가끔 꿈에서 본다고 하셨어요. 막장에서 무너져간 친구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해방 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거절당하는 게 더 서럽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또 다른 피해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나가사키의 조선소에 강제 동원되셨대요. 배를 만들었지. 전쟁에 쓸 배를.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우리 동포를 죽이는 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할아버지들의 증언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분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노트북을 펼쳐 정리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손이 멈췄어요. 할아버지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교수님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요. 할아버지들의 증언이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주말에는 다시 도쿄로 향했어요. 교수님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도쿄의 영상자료관에서 충격적인 기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필름들인데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특별히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석탄을 나르는 사람들, 조선소에서 쇳덩이를 나르는 어린 소년들. 그들의 눈빛에서 절망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영상들이 일종의 홍보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료를 더 찾아보려는데 한 일본인 연구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자료들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다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쟁 직후 수많은 자료들이 파기되었다고 해요.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거죠. 하지만 일부 양심적인 관리자들이 몰래 보관해둔 자료들이 있다며 그는 제게 또 다른 자료관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점심시간에 그 연구자와 차를 마시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문제를 연구해온 그는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더 큰 벽에 부딪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알려준 자료관을 찾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창고 같은 건물이었는데 안에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패전 직후 증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자료들을 살펴본 후 호텔로 돌아와 저는 UCLA의 지도 교수님께 중간 보고서를 보냈어요. 교수님은 즉시 답장을 주셨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학부 논문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하루 동안 본 자료들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 사실이 어떻게 은폐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지까지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펼쳐 할아버지들의 증언을 다시 살펴봤어요. 영상 속 모습들이 할아버지들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중간 보고서를 보신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주도의 일제강점기 유적들도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마침 서울대 교수님께서도 제주도의 한 연구자를 소개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찾아 한반도 남쪽 끝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제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해 제주역사연구소의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30년 넘게 제주의 근현대사를 연구해 오신 분이었죠. 선생님과 함께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들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알트르 비행장이었어요. 지금은 평화로운 목장지대로 변했지만 이곳은 한때 일본 해군의 전초기지였다고 해요. 이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주 주민들이 강제 동원되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땅을 파다 보니 녹슨 도구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부들의 명부도 발견됐대요. 거기엔 12살 어린이부터 60이 넘은 노인까지 마을 주민들 대부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해안가의 갱도였습니다. 일본군이 전쟁 막바지에 특공기를 숨기려고 파놓은 동굴이었어요. 이 좁은 동굴을 파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동굴벽에 한글로 된 낙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박사님은 할아버지들의 인터뷰를 보여주셨어요. 해녀들까지 강제로 동원됐어. 물질하다가 구남 지나가면 숨어야 했지. 발각되면 스파이로 몰려서.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으로 간 곳은 해안가의 감시초소였습니다. 녹슨 철책과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만이 남아 있었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비극이 있었다고 해요. 카메라로 기록을 남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관광지로 변한 이곳에 과거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혀 있다는 걸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화려한 호텔들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름답지만 그 풍경이 품은 이야기는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각각의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 묻혀있던 목소리들을 되살리는 작업이라는 걸요. 다음 날은 4.3평화공원도 방문했습니다. 한 장소에 이렇게나 많은 아픔이 겹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기록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과거를 부정할 수 없죠.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니까요. 저는 이 섬이 간직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거라는 결심을 한 번 더 했어요. 서울로 돌아와 제 논문을 온라인으로 중간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측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제 연구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방량의 연구는 너무 감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사 연구는 더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교수님의 지적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 할아버지들의 증언, 그리고 일본 측 자료까지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교수님,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교토의 미미즈카 사진들, 도쿄 자료관에서 찾은 영상들, 제주도의 강제노역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자 할아버지들의 생생한 증언 녹취록까지. 이것들은 감정이 아닌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진실 앞에서 객관적일 수만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교수님들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특히 독일 출신의 교수님께서는 과거사 연구에서 완벽한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발표가 끝난 후 지도 교수님께서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일리아나, 내 연구는 충분히 학술적이면서도 인간적이야. 그 둘의 균형을 잘 잡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으로 돌아와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객관성이 아니라 진실성이라는 걸요. 때로는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제 연구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단순한 결론이 아닌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니까요. 그 후로도 한참 검증 작업을 마친 후에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UCLA에서의 최종 발표를 하려고 나니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이 일본에게 겪은 아픔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코와 귀를 잘린 조선인들,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할아버지들. 한순간의 역사적 기록이 아닌 세대를 거쳐 이어진 깊은 상처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들의 증언을 다시 떠올리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1358번이라는 숫자로 불리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분들,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그분들의 한 맺힌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군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동안 제가 발견한 진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말해야 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강단의 선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재미교포 학생이 일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학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교수님들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도 교수님은 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어느새 이 연구는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더군요. 한국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이제는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된다고 하셨죠. 논문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몇몇 대학원에서 입학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성과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뿌리를 이해하게 된 것,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워질 뻔했던 목소리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제 논문을 읽고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할머니를 만났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키려고 해요. 아직도 찾아야 할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록하고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연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아픈 기억을 들려주신 할아버지들, 자료를 찾도록 도와주신 연구자분들, 그리고 이 여정을 끝까지 지지해주신 교수님들께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는 뻔뻔한 일본이죠. 이런 내용을 낱낱이 밝혀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동포착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